아이고, 이놈이 어쩌다 바다 한가운데를. 가난한 어부 석치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에게 닥칠 화와 복이 훤히 보이는 신통한 능력을 지닌 아이였던 것이지요. 저 아이는 분명 귀신이 쓰었어. 바다 귀신이 보는 게 틀림없다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두려워하며 바다에 다시 던져버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석치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석치의 목숨을 구하고 마을 전체를 파멸해서 건져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선의 이야기꾼이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다가 보낸 신비로운 아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남해 바닷가 어느 작은 포구 마을에 석치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석치는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호랍이었지만 성실하기로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지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그물을 손질하고 날이 밝으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이면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와 찬밥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고 달빛 아래에서 찢어진 그물을 꿰매곤 했습니다. 하지만 석치에게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던져도 고기는 잡히지 않고 파도만 높아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지요. 다른 어부들은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아 돌아오는데 석치의 그물에는 고작 멸치 몇 마리가 걸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치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시했습니다. 운도 없고 재주도 없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지요. 장가도 못 가고 돈도 못 벌고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였으니까요. 그래도 석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묵묵히 바다로 나갔고 빈 그물을 거두어 와도 다음 날이면 또 희망을 품고 배를 띄웠습니다. 주막 주인한테 외상값이 밀려 있었고 움막 월세도 내야 했지만 석치는 한 번도 도둑질이나 구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석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다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잿빛으로 어두웠고 갈매기들이 울며 육지로 날아들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평소보다 사나웠지요. 바닷가 모래사장에는 하얀 거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어부들이 석치를 붙잡으며 만류했습니다. 석치야, 오늘은 바다에 나가지 마라. 저 하늘빛 좀 보거라. 풍랑이 일 게 분명하네. 파도 소리도 평소와 다르지 않느냐? 하지만 석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흘째 고기를 못 잡아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가지 않으면 끼니를 걸을 판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내일까지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더는 술을 주지 않겠다고 울음장을 놨고 움막 주인도 이번 달 월세를 내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포구 근처에서만 그물을 던지고 오겠습니다. 조심하겠으니 걱정 마십시오. 석치는 늙은 어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낡은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이미 여러 해를 쓴 것이라 군데군데 틈이 벌어져 있었고 돛도 기운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석치는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파도가 점점 거세졌지만 석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라도 벌어야 하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게 가난한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배를 저어 나간 지 1시즌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었고 번개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파도가 산처럼 일어났고 석치의 배는 나뭇잎처럼 흔들렸습니다. 이런 큰일 났구나. 늙은이들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 석치는 황급히 노를 저어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풍랑이 사방에서 몰아쳐 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파도가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석치는 바가지로 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번 파도가 덮칠 때마다 배 안으로 바닷물이 가득 차올랐고 석치는 죽을 힘을 다해 물을 퍼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온몸은 바닷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석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도 너머로 무언가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판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도 아니고 아이였습니다. 석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거센 풍랑 속에 아이가 떠다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이는 작은 널판지에 매달려 있었는데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리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떠올랐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곧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석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어린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지요.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저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석치는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아이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쳤고 석치는 몇 번이나 바다에 빠질 뻔했습니다. 돛대가 부러지고 노가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석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아이 곁에 다다른 석치는 손을 뻗어 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아이는 의식이 없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쉬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지요. 석치는 황급히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옷으로 감쌌습니다. 적신 옷이었지만 그래도 바닷바람보다는 나았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야. 내가 반드시 살려주마. 반드시 말이다. 석치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육지로 향했습니다. 파도가 배를 뒤집으려 했고 바람이 돛을 찢으려 했습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 차올랐고 석치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팔에 힘이 풀려 노가 떨어질 뻔했지만 석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 번이라도 손을 놓으면 배가 뒤집힐 것이고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였습니다. 한 시즌이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석치는 가까스로 포구에 닿았습니다. 배가 모래사장에 닿자마자 석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아이만은 꼭 붙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석치를 부축했습니다. 석치야, 정신 차려. 살아있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석치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제발, 제발 부탁이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는데 옷차림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옥으로 만든 작은 놀이개가 달려 있었지요. 이건 평민 아이가 아니네. 양반집 아가씨가 분명해. 저 옥놀이개 좀 보게. 저건 보통 집안에서는 구경도 못할 물건이라네. 하지만 아이가 왜 바다를 떠다니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산파 할멈이 아이를 데려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할멈은 아이의 배를 눌러 바닷물을 토하게 하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린 쑥을 태워 방 안을 따뜻하게 데웠지요. 한참을 지나자 아이가 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입에서 바닷물을 토해내고 천천히 눈을 떴지요. 아이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를 담은 것처럼 말입니다. 할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가, 정신이 드느냐? 어디가 아프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기억이 없는 것인지 말을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멈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부모는 어디 계시냐? 어디서 왔느냐? 왜 바다에 떠 있었느냐?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주르륵 흘렀지요. 할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한 것, 무슨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하네. 석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괜찮으냐 아가야? 인제 안전하니 걱정 마라. 내가 지켜줄 테니. 아이가 처음으로 석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석치의 손을 꼭 잡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얼굴에 복이 보여요. 큰 복이 올 거예요. 곧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방금 죽다 살아난 아이가 복이 보인다니?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닐까? 석치는 당황했지만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아가야. 천천히 쉬어라. 석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석치는 아이를 자신의 움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석치야, 자네 형편에 어찌 아이를 돌보겠나? 자네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말이야. 게다가 저 아이는 양반집 자식인 것 같은데 훗날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하지만 석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바다에서 건진 아이니
내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저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도 있소. 나는 그럴 수 없소. 석치는 아이에게 따뜻한 미음을 끓여주었습니다. 남은 쌀이 얼마 없었지만 석치는 아낌없이 미음을 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빌려주었습니다. 헌 옷이었지만 깨끗이 빨아둔 것이었지요. 아이는 조용히 밥을 먹고 석치가 준 자리에 누웠습니다. 석치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굴까? 왜 바다를 떠다녔을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자신에게 맡긴 아이라는 생각만이 들었지요. 운명처럼 말입니다. 사흘이 지나자 해동이는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밥도 잘 먹었지요. 석치는 아침마다 직접 미음을 쑤어 주었고 자신이 입던 옷을 작게 줄여서 해동이에게 입혔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이었지만 석치가 밤새 바느질해서 정성껏 깊고 기워 만든 옷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바늘을 쥐고 한 땀 한 땀 꿰맸지요. 해동이는 그런 석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석치도 웃으며 해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석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긴 것 같다는 걸 말이지요. 마음 평생을 홀로 살아온 석치에게 해동이는 하늘이 준 선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석치는 해동이를 데리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도 시키고 마을 구경도 시켜주려는 마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해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치야, 그 아이가 바다에서 건진 아이냐? 옷차림을 보니 양반집 자식 같던데 부모는 못 찾았느냐? 석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이도 기억을 못하고요. 그래서 이름을 해동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바다에서 왔으니 바다해의 동쪽 동자 해동이라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동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인연이로구만. 하늘이 점지한 인연인가 보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최서방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최서방은 마을에서 술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매일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가곤 했지요. 얼굴은 늘 불그락푸락했고 코끝에는 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해동이가 최서방을 보더니 갑자기 석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아저씨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사흘 밤에 술 드시고 돌아오시다가 큰 돌에 걸려 넘어져서 다리를 다칠 거예요. 왼쪽 다리가 부러질 거예요. 석치는 깜짝 놀라 해동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최서방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해동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이 꼬마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술을 마셔도 넘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나는 주량이 세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최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석치도 당황해서 최서방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서방. 아이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습니다. 용서해 줍시오. 하지만 최서방은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침을 뱉고는 가버렸습니다. 석치는 해동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동아, 함부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란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느냐. 해동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보였는데요. 저 아저씨 얼굴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확히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주막에서 술을 실컷 마시고 휘청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고 최서방은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커다란 돌에 발이 걸린 최서방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최서방의 비명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가 부러졌어. 최서방의 비명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고 모두들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최서방의 왼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뼈가 삐져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최서방은 석 달 동안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석친의 아이가 한 마리 그대로 맞아떨어졌어. 사흘 뒤 밤에 넘어진다더니 정말 그렇게 됐잖아. 그것도 왼쪽 다리라고 정확하게 맞췄어.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동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김씨 안악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저녁에 장독대 조심하세요. 해질 무렵에 고양이가 뛰어올라서 항아리를 깨뜨릴 거예요. 된장 항아리요. 김씨 안악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독대를 내가 몇 년째 쓰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집 고양이는 장독대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 게다가 항아리도 아주 튼튼해서 깨질 리가 없단다. 어린 것이 어디서 헛소리를 배웠는지 모르겠네. 해동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김씨 안악의 얼굴에 선명하게 보였던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김씨 안악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달려나가 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장독대 위로 뛰어 올랐다가 균형을 잃고 된장 항아리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된장이 사방으로 흩어져 마당을 뒤덮었지요. 김씨 안악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알았지? 저 아이가 정말 맞췄어. 그것도 고양이가 올라간다는 것, 된장 항아리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말했잖아. 김씨 안악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또 며칠 뒤에는 밭에서 일하고 있던 박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불같이 화를 내곤 했지요. 해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소가 외양간 문을 부수고 나갈 거예요. 밧줄을 2번 더 감아서 단단히 묶어두세요. 안 그러면 소를 찾느라 온종일 고생하실 거예요. 산 너머까지 가셔야 할 거예요. 박 영감은 화를 벌컥 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른한테 버릇없이 내 소는 순한 소라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밧줄도 아주 튼튼한데 무슨 소리냐?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썩 꺼져! 박 영감은 손을 휘두르며 해동이를 쫓아냈습니다. 해동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 영감의 외양간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더니 외양간 문을 들이받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밧줄이 끊어졌고 나무로 된 문짝이 산산조각 났지요. 박 영감은 놀라서 뛰쳐나왔지만 소는 이미 산으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박 영감은 소를 찾느라 온 마을을 헤맸습니다. 논두렁을 넘고 밭길을 지나고 산길을 올라갔지요. 결국 소는 산 너머 다른 마을 계곡에서 발견되었는데 박 영감은 그 소를 끌고 오느라 해가 질 때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지쳐서 돌아온 박 영감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정말 소가 나갔잖아. 산 너머까지 간다는 것도 맞았고 어떻게 알았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둘 쌓이자 마을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논밭에서 사람들은 해동이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뭔가 이상해. 사람 얼굴만 봐도 미래를 안다니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귀신이 씌었나? 틀림없어. 바다에서 떠다니던 아이라며? 분명 바다 귀신이 씌었을 거야. 물귀신이 저 아이한테 능력을 준 게 틀림없어. 저런 아이를 마을에 두면 우리한테도 재앙이 올지 몰라. 전염병이라도 돌며 어쩌려고? 흉년이 들면 다 저 아이 때문이라고 할 텐데. 사람들은 해동이를 보면 길을 피해갔고 아낙네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해동이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침을 뱉고 등 뒤에서 욕을 퍼부었지요. 아이들은 더 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떼를 지어 해동이를 쫓아갔습니다. 귀신아, 썩 꺼져. 너 때문에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올 거야. 바다로 돌아가. 물귀신한테 도와가. 아이들은 손에 돌을 들고 해동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해동이의 등을 맞히고 어깨를 스쳤습니다. 해동이는 울면서 도망쳤고 석치의 움막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계속 욕을 퍼붓고 돌을 던졌습니다. 움막벽에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낡은 문짝이 덜컹덜컹 흔들렸지요. 해동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소리조차 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석치가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움막 앞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벽에는 돌이 부딪힌 자국이 가득했고 문짝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석치는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해동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석치는 해동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해동아. 이제 아저씨가 왔으니 괜찮아. 해동이는 석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싸워봤자 좋을 게 없었고 오히려
해동이만 더 힘들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석치는 해동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귀신이 씌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는 그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일 뿐이란다. 하늘이 준 선물이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마을 사람들이 석치의 움막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그림자가 일그러져 마치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석치야, 저 아이를 내보내.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무당 할멈도 저 아이는 부정하다고 했어. 당장 바다에 다시 던져버려야 해. 그래야 우리 마을이 평화로워진다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분위기는 험악해져 갔습니다. 석치는 문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저 앞날을 보는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해를 끼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리 알려드린 것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은 더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귀신이 씌었다는 증거야. 저런 아이를 두면 우리 모두 화를 입어. 당장 내보내.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끌어내서 바다에 던져버릴 거야. 석치는 두 팔을 벌려 문을 막았습니다. 내 시체를 넘어서 가시오. 이 아이는 절대 내줄 수 없소.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의 부자 양반인 김진사가 나타났습니다. 김진사는 말을 타고 왔는데 옷차림부터가 화려했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게들, 진정들 하게. 석치가 아이를 버릴 수 없다면 내게 넘기는 게 어떤가? 내가 저 아이를 데려가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네. 양반 댁에서 글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것 아닌가. 그러면 마을에도 해가 없고 아이한테도 좋은 일이지 않겠나? 김진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양반 댁에서 키우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거야. 밥도 잘 먹고 옷도 잘 입고 글도 배우면 복을 받을 거 아닌가. 석치야, 김진사 날있게 아이를 넘겨? 그게 너한테도 아이한테도 좋은 일이야? 하지만 석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건진 아이니 제가 키우겠습니다. 해동이는 제 가족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석치, 자네 형편에 어떻게 애를 키운다는 건가? 나한테 맡기면 잘 먹이고 잘 입힐 텐데 말이야. 글도 가르치고 양반 행세도 하게 해줄 텐데. 석치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형편이 어렵더라도 제가 키우겠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석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지요. 사실 김진사는 해동이의 능력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서 한양의 양반들에게 운세를 봐주게 하면 엄청난 돈을 수 있을 거야. 한 번 봐줄 때마다 은자 10냥씩만 받아도 한 달에 몇백 냥은 좋게 벌겠어. 저 아이 하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을 텐데. 김진사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기다려봐라. 언젠가는 반드시 저 아이를 내 것으로 만들 테니까. 석치 같은 하찮은 놈이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다니. 두고 보자. 김진사는 말머리를 돌려 떠나면서도 계속 석치의 움막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투덜대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동이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석치는 문을 닫고 해동이 곁으로 갔습니다. 해동이는 벽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석치는 해동이를 안아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찬밥에 된장국 한 그릇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해동이는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놓더니 눈물을 뚝 흘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없는 게 나을까요? 제가 아저씨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저를 싫어해요. 저 때문에 아저씨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냥 바다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석치는 해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란다. 절대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나만은 너 편이란다. 그날 이후로 석치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치를 멀리했고 주막 주인도 더는 외상을 주지 않았지요. 석치가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를 사주던 생선 장수마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집 물건은 사지 않겠소. 귀신 붙은 물건 같아서 찝찝하단 말이오. 석치는 발품을 팔아 다른 마을까지 가서 고기를 파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헐값에 넘겨야 했지요. 하루 종일 바다에서 고생해서 잡은 고기를
반값에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석치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등은 더욱 굽어졌습니다. 해동이는 그런 석치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움막 구석에 앉아 석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해동이는 자신 때문에 석치가 고생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제가 없었으면 아저씨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만 없으면 아저씨가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석치는 언제나 웃으며 해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해동아. 우리 둘이면 충분하단다. 네가 있어서 아저씨는 외롭지 않아. 석치의 말에 해동이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석치는 사흘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져도 텅 비어 올라왔고 낚싯줄을 들이워도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지요. 다른 어부들은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아왔는데 석치의 배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석치의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졌고 배는 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굶는 건 괜찮았지만 해동이까지 굶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석치는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으로 미움을 쑤어 해동이에게 먹였고 자신은 물만 마시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해동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안 드세요? 석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아까 먹었단다. 배가 안 고프구나. 하지만 해동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석치가 자신을 위해 굶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쌀 한 톨까지 자신에게 준다는 것을 말이지요. 해동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치의 마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배고파하며 물만 마시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뭔가 도와드려야 해. 내 능력으로 아저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해동이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석치가 바다로 나가려 할 때 해동이가 석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석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해동아? 늘 동쪽 바다가 고기가 많은데. 해동이는 바다를 가리키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동쪽 바다는 오늘 파도가 거칠어요. 물빛을 보니까 탁하고 어두워요. 물고기들이 모두 깊은 곳으로 도망갔어요. 대신 서쪽으로 가세요. 서쪽 바다에 큰 고깃대가 있어요. 조깃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나갈 거예요. 해 뜨고 1시쯤 지나면 조깃대가 지나갈 거예요. 석치는 놀라서 해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바다도 나가지 않았는데 말이야. 해동이는 바다를 가리키며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바다 물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기 서쪽 바다를 보세요. 물빛이 더 맑고 푸르잖아요. 그리고 저기 갈매기들이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갈매기는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갈매기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 건 큰 고깃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석치는 해동이의 말을 듣고 서쪽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갈매기 떼가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었고 물빛도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석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동쪽에서 사흘째 고기를 못 잡고 있었으니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내 말대로 서쪽으로 가보마. 내 말을 믿어보겠다. 석치는 배를 타고 서쪽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노를 저어 한참을 가자 정말로 바다 빛깔이 달라졌습니다. 물이 훨씬 더 맑았고 파도도 동쪽보다 잔잔했지요. 햇살이 바다를 비추니 물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석치는 해동이의 말대로 1시쯤 기다렸습니다. 배 위에 앉아 그물을 손질하며 기다리는데 갑자기 바다 위로 물고기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은빛 비늘, 바로 조기였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조기떼였지요.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의 조기가 바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석치는 평생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석치는 황급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물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지요. 그물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가 올라올 때 석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 무거웠고 조기가 그물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 흘렀습니다. 석치는 있는 힘을 다해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팔에 힘줄이 튀어나왔고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그물을 끌어올리는 내내 석치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 안이 조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 번 더 그물을 던졌고 또다시 조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석치는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씻고 나서야 석치는 폭우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석치의 배를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석치가 저렇게 많은 고기를 잡다니. 조기가 저렇게 많으면 몇십 냥은 받겠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은 석치의 배 주위로 모여들었고 신기한 듯 조기를 구경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운이 없다던 석치가 마을에서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아온 것입니다. 석치는 조기를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고 외상값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이었지요. 석치는 집으로 돌아와 해동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해동아, 네 덕분이야. 정말 네 덕분에 큰 돈을 벌었구나. 이제 우리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해동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저씨.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겠네요. 아저씨가 굶는 거 보기 싫었어요. 석치는 그날 저녁 장에 가서 쌀 한 가마니와 생선과 나물을 잔뜩 사왔습니다. 그리고 해동이에게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지요. 따끈한 쌀밥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상이 풍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석치는 해동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하늘이 보낸 복덩이구나. 사람들은 귀신이 씌었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야. 그 다음 날도 해동이는 석치에게 어디로 가야 고기가 많은지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북쪽이라 했고 때로는 남쪽이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나가라 했고 어떤 날은 해 질 무렵에 나가라 했지요. 신기하게도 해동이의 말은 항상 맞아떨어졌습니다. 석치는 날마다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아왔고 주머니에는 돈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석치는 마을에서 가장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빈 그물을 들고 올 때도 석치만은 언제나 가득한 그물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석치가 무슨 비법이라도 알게 된 걸까? 바다 신령이라도 도와주는 건가? 석치는 돈이 생기자 가장 먼저 움막을 고쳤습니다. 새 나무로 벽을 보수하고 지붕도 새로 이었지요. 바람이 들어오던 틈을 모두 메웠고 비가 새던 지붕도 말끔히 고쳤습니다. 해동이에게는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비단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무명 옷이었지요. 따뜻한 이불도 마련했고 방 안에 화로도 드렸습니다. 해동이는 새 옷을 입고 깨끗해진 방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저는 아저씨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석치도 행복했습니다. 평생 홀로 살며 외로웠던 석치에게 해동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서방이 석치를 찾아왔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석치야, 미안하네. 예전에 그 아이한테 함부로 대해서 말일세. 그 아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최서방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석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김씨 안악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오해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박 영감도 머리를 극적이며 사과했습니다. 그 아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내 고집 때문에 소를 잃을 뻔했잖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사과에는 다른 속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석치를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석치야, 나도 좀 도와주게. 어디로 가면 고기가 많은지 알려주면 안 되겠나? 석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도와주는 게 분명해. 저 아이의 능력을 빌리면 우리도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돈을 주겠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곡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해동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도우면 아이가 지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탐욕스러운 눈으로 해동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부자 양반인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석치가 잘 되는 것을 보며 질투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저 천한 어부 주제에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더니 이제는 돈까지 벌고 있어. 저 아이만 있으면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한양의 양반들에게 운세를 봐주게 하면 한 번에 은자 100냥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김진사는
저택 사랑채에 앉아 술을 마시며 궁리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아이를 내 손에 넣어야 해. 석치에게 부탁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직접 석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인 둘을 거느린 채였지요. 석치야, 내가 좋은 제안을 하러 왔네. 김진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내게 넘기게. 그러면 자네에게 은자 1000냥을 주겠네. 1000냥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일세. 석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해동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장사를 하세. 저 아이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운세를 봐주고 돈을 벌자는 것일세. 이익은 반반씩 나누고 말이야. 석치는 다시 거절했습니다. 해동이는 장사 도구가 아닙니다. 김진사는 석치의 거절에 분노했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만. 하지만 석치, 자네도 알다시피 세상은 힘이 있는 자의 것일세. 자네 같은 천한 어부가 감히 양반의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협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칼날 같은 말투였지요. 석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해동이를 생각하면 함부로 대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석치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김진사는 부채를 펼쳐붙이며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협박이라니 그저 현실을 일깨워주는 것뿐일세. 자네가 사는 저 움막도 사실은 내 땅 위에 있지 않은가. 월세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텐데 말이야. 김진사의 말에 석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석치가 10년 넘게 살아온 그 움막이, 그 작은 땅이 모두 김진사의 소유였지요. 김진사는 석치의 표정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고기를 파는 장터도 내가 관리하는 곳일세. 내가 한마디만 하면 자네는 그곳에서 장사를 못하게 될 걸세. 그러면 자네는 어디서 고기를 팔 것인가? 다른 마을까지 가서 헐값에 팔 건가? 석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김진사는 천천히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저 아이를 내게 넘기면 모두가 행복해질 걸세. 자네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나도 원하는 걸 얻고 그 아이도 양반 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거절한다면. 김진사는 말을 끝맺지 않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석치는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해동이는 절대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쫓겨나고 장사를 못하게 된다 해도 말입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고집이 세구만. 좋아, 후회하지 말게. 김진사는 하인들을 데리고 돌아갔지요. 그 뒷모습에는 분노와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석치는 문을 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김진사 같은 양반이 마음먹으면 석치 같은 천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해동이만은 절대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석치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해동이를 바라보았지요. 해동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숨을 쉬고 있었지요. 석치는 해동이의 이불을 살며시 덮어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지키마.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나만은 너 편이 되어주마. 다음 날 아침부터 김진사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막 주인이 찾아왔지요. 움막 주인은 석치를 보자마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치야, 미안하지만 이번 달부터 월세를 3배로 올려야겠네. 석치는 깜짝 놀라 물었지요.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으시더니 갑자기 3배라니요. 움막 주인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사 나리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네. 나도 어쩔 수 없네, 석치야. 나도 김진사 나리 땅에서 장사를 하는 처지라 거역할 수가 없어. 석치는 억울했지만 따질 수가 없었지요. 움막 주인도 김진사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월세가 3배가 되면 석치가 고기를 팔아 번 돈의 대부분이 월세로 나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먹고 살기가 막막해질 터였지요. 석치는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해동이와 함께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월세를 올리시더라도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십시오. 석치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묻어 있었습니다. 움막 주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갔지요. 석치는 혼자 남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김진사가 본격적으로 나를 짓밟기 시작했구나. 며칠 뒤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를 관리하는 아전이 석치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전은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석치, 자네는 이제 이 장터에서 장사를 할 수 없네. 위에서 내려온 명령일세. 당장 나가주게. 석치는 황급히 항의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10년 넘게 이 장터에서 고기를 팔아왔는데 왜 갑자기 쫓아내는 겁니까? 아전은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지요. 나도 모르네.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일세. 더 이상 묻지 말고 얼른 나가게. 석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도 김진사의 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의 명령 앞에서 천민은 무력했으니까요. 석치는 결국 다른 마을 장터로 가서 고기를 팔아야 했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왕복 2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었지요. 새벽 일찍 출발해서 고기를 팔고 돌아오면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가느라 석치의 다리는 부어올랐고 등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요. 게다가 다른 마을 사람들은 석치를 낯선 사람 취급하며 고기를 제값에 사주지 않았습니다. 석치는 헐값에 고기를 팔 수밖에 없었지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이 고작 몇 푼에 불과했습니다. 석치의 몸은 날로 지쳐갔고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압력을 넣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석치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석치를 보자마자 수군거리며 자리를 피했지요. 석치가 다가가자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아낙네는 빨래를 다 마치지도 않은 채 도망치듯 사라졌지요. 석치는 혼자 남겨져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힐 것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석치를 멀리하라고 했을 것이었지요. 주막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막 안이 조용해졌지요. 사람들이 술잔을 든 채 석치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치, 미안하지만 자네한테는 술을 팔 수 없네. 김진사 나리께서 자네한테 물건을 팔지 말라고 하셨어. 석치는 허탈하게 웃었지요. 이것이 양반의 힘이구나. 김진사의 말 한마디에 마을 전체가 자신을 외면하는구나. 석치는 아무 말 없이 주막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 사람도 참 고집이세. 아이 하나 넘겨주면 될 것을 왜 저렇게 버티는 거야? 해동이도 괴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해동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김진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흘렸던 것입니다. 저 아이 때문에 석치가 고생하고 있어. 저 아이만 없으면 석치도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해동이를 멀리하라고 했고 어떤 아이들은 해동이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놀려댔지요. 귀신 아이, 재수 없는 아이, 너 때문에 석치 아저씨가 고생한다. 빨리 어디 가버려. 해동이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했으니까요. 해동이는 움막 안에 갇혀 하루 종일 석치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치가 먼 마을에서 고기를 팔고 지쳐서 돌아왔을 때였지요.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석치가 움막 문을 열자 해동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동이는 석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저씨, 제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때문에 아저씨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아저씨를 괴롭히잖아요. 저 그냥 어디 멀리 가버릴까요? 해동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석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석치는 해동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해동아, 네 잘못이 아니란다. 나쁜 건 욕심 많은 사람들이지.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석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동이는 계속 울었지요. 저만 없으면 아저씨가 예전처럼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도 아저씨한테 잘해줄 거고요. 석치는 해동이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해동아, 잘 들어라. 아저씨는 너 때문에 행복하단다. 네가 없었으면 아저씨는 지금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을 거야. 네가 있어서 아저씨는 매일 웃을 수 있어. 해동이는 석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지요. 이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석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김진사에게 넘기는 게 나은 건 아닐까? 석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을 굳혔지요. 아니야. 김진사는 해동이를 돈벌이 도구로만 쓸 거야. 해동이를 한양으로 데려가 양반들에게 운세를 봐주게 하고 돈만 챙길 게 뻔해.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석치는 해동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마.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나만은 이 아이 편이 되어주마. 며칠이 더 지났지요. 석치의 삶은 점점 더 고달파졌습니다. 돈은 벌지만 월세와 생활비로 모두 나가고 마을 사람들은 석치를 완전히 외면했지요. 장을 보러 가도 아무도 물건을 팔지 않았고 길에서 마주치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치는 외로웠지만 해동이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동이의 환한 미소를 보면 힘이 났고 저녁에 해동이와 함께 밥을 먹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잊혀졌지요. 석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이 아이만 있으면 된다고 말이지요.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석치가 바다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해동이가 갑자기 바다를 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지요. 석치는 깜짝 놀라 해동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해동아,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프냐? 해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바다가 이상해요. 해동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요. 석치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파도도 잔잔했고 햇살도 따스했지요. 해동아, 바다가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냐? 석치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해동이는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말했지요. 사흘 뒤에 큰 폭풍우가 올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무서운 폭풍우예요. 해동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파도가 집채만큼 높이 솟아오를 거고 바람이 나무를 뿌리째 뽑을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갈라놓을 거고 바다에 나간 배들은 모두 뒤집힐 거예요. 해동이는 말하면서도 계속 떨었습니다. 마치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석치는 해동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해동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석치는 해동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해동이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조기때가 온다고 했을 때도 맞았고 최서방이 넘어진다고 했을 때도 맞았고 김씨 안악의 항아리가 깨진다고 했을 때도 맞았지요. 해동이가 본 것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틀림없을 것이었지요. 석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해동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폭풍우가 오면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야 하고 그물도 챙겨야 해. 집도 단단히 보강해야 하고. 해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저씨, 사람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요즘 다들 저를 싫어하는데. 석치는 해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괜찮아. 아저씨가 함께 가서 말해줄게. 사람들도 자기 배와 집이 걱정되면 들을 거야. 석치는 해동이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물가였지요. 석치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 무슨 일이래? 석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사흘 뒤에 큰 폭풍우가 옵니다. 배를 끌어올리고 집을 보강하십시오. 석치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석치를 비웃었습니다. 최서방이 가장 먼저 코웃음을 쳤지요. 또 시작이군. 저 아이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나 보지? 석치야, 하늘을 봐. 구름 한 점 없이 맑잖아. 무슨 폭풍우가 온다는 거야? 김씨 안악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바다도 저렇게 잔잔한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박 영감도 지팡이를 땅에 쿵쾅 찍으며 말했지요. 석치야, 그 아이 말만 믿다가는 자네만 손해야. 저 아이는 운이 좋았을 뿐이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석치는 필사적으로 설득했지요. 아닙니다. 해동이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서방님이 넘어진 것도 맞췄고 김씨 아주머니 항아리가 깨진 것도 맞췄고 박영감님 소가 도망간 것도 맞췄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분명 맞을 겁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석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비웃었지요. 그건 다 우연이야. 누구나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
그렇다고 폭풍우까지 맞출 수 있겠어? 어림도 없지. 한 젊은 어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석치, 자네가 그 아이 말을 믿고 배를 끌어올렸다가 폭풍우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건가? 고생만 하고 웃음거리만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어부도 거들었지요. 맞아. 배를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했다가 폭풍우가 안 오면 우리가 바보 된다고. 석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폭풍우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가 다 부서지고 그물이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지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무슨 폭풍우가 와? 바로 그때 김진사의 하인이 나타났습니다. 하인은 거만한 표정으로 사람들 사이를 지나 석치 앞에 섰지요. 우리 나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석치 자네가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더군. 폭풍우가 온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 말일세. 그런 소리 그만하게. 사람들이 쓸데없이 불안해하잖는가. 하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석치는 항변했지요. 헛소문이 아닙니다. 정말 폭풍우가 올 것입니다. 하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또 이상한 소리를 했나 보지? 자네도 참 어리석구만. 귀신 들린 아이 말을 믿다니. 하인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지요. 여러분, 저 사람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 아이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폭풍우 같은 건 오지 않습니다. 우리 나리께서 한양의 관상감에 계신 분께 물어보셨는데 사흘 뒤 날씨는 맑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의 말을 더 믿었지요. 그래, 관상감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틀림없어. 석치 말은 헛소리야. 하인은 석치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더 이상 마을을 어지럽히지 마시오. 안 그러면 우리 나리께서 가만히 안 계실 거요. 하인은 돌아서며 중얼거렸지요. 저 아이 때문에 마을이 시끄럽군. 빨리 처리해야 할 텐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석치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오히려 석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석치야, 자네가 그 아이한테 너무 빠진 거 아닌가? 정신 좀 차리게. 석치는 허탈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비웃었지요. 해동이는 석치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 말 때문에 아저씨가 욕만 들으셨어요. 석치는 해동이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해동아. 네 잘못이 아니란다. 사람들이 어리석을 뿐이지. 석치는 움막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준비를 해야겠어. 그날 저녁부터 석치는 폭풍우에 대비하기 시작했지요. 가장 먼저 자신의 배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무거운 배를 혼자 끌어올리느라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팔은 후들거렸지요. 하지만 석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동이도 석치를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밧줄을 잡고 함께 끌었지요. 둘이서 밤늦게까지 일해서 겨우 배를 안전한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은 그물을 챙기고 집을 보강했지요. 석치는 나무 판자로 창문을 막고 지붕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문틈도 모두 막았고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흙으로 메웠지요. 해동이는 집 안의 물건들을 높은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쌀독도 선반 위로 올리고 이불도 벽에 걸어놓았지요. 둘이서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석치의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조금 놓였지요.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안전할 거야. 석치는 해동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마.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다로 나갔고 배를 띄웠습니다. 석치만 혼자 배를 육지에 두고 있었지요. 최서방이 지나가며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석치야, 폭풍우는 언제 오는 거냐?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김씨 안악도 웃으며 말했지요. 그러게 말이야. 괜히 배를 끌어올려서 고생만 했네. 이제 다시 내려야 할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 석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지요. 제발 해동이의 말이 틀렸기를. 폭풍우가 오지 않기를. 하지만 석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동이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 해동이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석치가 물었습니다. 해동아, 괜찮으냐? 해동이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곧 시작될 거예요. 석치는 해동이를 꼭 안았지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지만 석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정오가 지나자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지요. 아침부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름 한 조각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그 구름은 순식간에 커져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하늘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푸른 하늘이 점점 잿빛으로 변했고 햇살이 사라지더니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석치는 움막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해동이의 말이 맞았구나. 정말 폭풍우가 오는구나. 석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바람이었지요. 살랑살랑 뺨을 스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거세졌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빨랫줄에 널린 옷가지들이 펄럭이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구름은 아까까지 맑았는데. 김씨 안악이 빨래를 거두며 중얼거렸지요. 최서방도 밭에서 일하다 말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하네. 날씨가 갑자기 변하는군.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석치의 경고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해동이는 움막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창문 틈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해동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해동이는 바다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배들이 뒤집히는 것을,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말이지요. 비명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파도 소리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해동이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아저씨, 빨리 와요. 사람들이 죽어요. 해동이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1시즌쯤 지나자 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였지요. 나무들이 좌우로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작은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공중을 날아다녔지요. 지붕의 기와가 덜컹거렸고 문짝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떤 집의 문짝은 바람에 떨어져 나가기도 했지요. 하늘은 완전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낮인데도 마치 밤처럼 어두웠지요.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우르릉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번쩍 번쩍 하얀 빛이 마을 전체를 비추었다가 사라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로 나간 어부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요. 20척이 넘는 배가 바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배도, 박영감의 배도, 젊은 어부들의 배도 모두 바다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폭우로 달려나왔지요. 치마를 휘날리며 달려왔고 맨발로 뛰어온 아낙네도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들을 걱정했지요. 여보, 빨리 돌아와요. 바람이 너무 세요. 하지만 바다는 이미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높이 솟구쳤지요. 하얀 거품이 사방으로 튀었고 파도 소리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컸습니다. 멀리 배들이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요. 마치 나뭇잎처럼 가볍게 떠밀려 다녔습니다. 김씨 안악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지요. 석치 말이 맞았어. 정말 폭풍우가 오잖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제야 사람들은 사흘 전 석치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석치가 배를 끌어올리라고 했던 말, 집을 보강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지요. 다른 아낙네들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석치가 미리 말했는데 우리가 안 믿었어. 배를 끌어올렸어야 했는데 이제 어떡해. 남편들이 다 바다에 나가 있는데 아낙네들은 울기 시작했지요. 박영감의 아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젊은 어부의 아내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빌었지요. 폭우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람소리와 파도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비참한 합창을 이루었지요. 석치는 움막 안에 있었습니다. 해동이를 꼭 안고 있었지요. 해동이는 석치의 품에서도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저씨, 사람들이 위험해요. 배들이 곧 뒤집힐 거예요.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석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지만 그 억수같이 쏟아졌었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지요. 파도가 산처럼 높아졌습니다. 배들은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지요. 석치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 사람들을 구해야 하나? 하지만 나가면 나도 죽을 수 있어. 해동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석치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포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바다를 보며 울고 있었지요. 김씨 안악이 석치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뛰어왔고 석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석치, 우리가 잘못했어. 네 말을 들었어야 했어. 제발 우리 남편들 좀 살려줘. 김씨 안악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아내도 달려와 석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요. 석치, 제발 부탁이야. 당신 배는 육지에 있잖아. 나가서 우리 남편들 좀 구해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의 아내도 무릎을 꿇었지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석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당신을 무시하고 욕했어. 그 아이를 귀신이라고 했어. 하지만 제발 우리 영감 좀 살려줘. 제발이야. 노파는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목소리는 절박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다른 아낙네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석치. 우리가 잘못했어요.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석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바람이 석치를 밀어냈습니다.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 나가면 저 사람들이 모두 죽는다. 바로 그때 해동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석치에게 달려왔지요. 작은 몸이 바람에 휘청거렸습니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아저씨까지 다치면 안 돼요. 해동이는 석치의 옷을 붙잡았지요.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요. 석치는 해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해동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나갈 수는 없어. 만약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이 아이를 지켜주지? 하지만 바다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지요. 배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큰 파도가 배를 덮쳤고 배는 기울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지요. 사람들이 배 위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석치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건지 석치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의 하인이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빗속을 헤치고 왔고 말에서 내려 석치 앞에 섰지요. 석치, 우리 나리께서 명하시네. 당장 나가서 사람들을 구하라고. 안 그러면 자네를 역적으로 몰아 관에 고발할 거라고. 하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석치는 하인을 노려보았지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거냐? 하인은 비웃었습니다. 자네 배가 유일하게 온전하지 않은가? 자네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간단 말인가? 김진사 나리께서는 자네를 믿고 계시네. 석치는 이를 악물었지요. 김진사는 끝까지 나를 이용하려는구나. 나를 위험에 빠뜨려 해동이를 혼자 남게 만들려는구나. 해동이가 다시 석치를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에 힘을 잔뜩 주었지요. 아저씨, 제발요.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남으면 무서워요. 해동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치는 무릎을 꿇고 해동이와 눈을 맞췄지요. 해동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동이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해동아, 미안하다. 아저씨가 가야 할 것 같구나. 저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아저씨가 안 나가면 저 사람들이 다 죽어. 해동이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지요. 안 돼요. 아저씨, 제발요. 석치는 해동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지요. 해동이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석치는 해동이를 옆에 서 있던 월심에게 맡겼습니다. 월심은 이웃집 아낙네였는데 해동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부탁하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해동이를 지켜주시오. 월심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아이를 지킬게요. 꼭 돌아오세요, 석치. 석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배를 끌러갔지요. 해동이는 월심의 품에서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석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석치는 배를 끌고 바다로 향했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바람이 석치를 밀어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두 걸음 뒤로 밀려났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덮쳤지요. 차가운 바닷물이 석치의 다리를 적셨습니다. 석치는 있는 힘을 다해 배를 물가로 끌었지요. 손에 물집이 잡혔고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아니, 땀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손을 모아 기도했지요. 석치, 제발 무사히 돌아와요. 우리 남편들도 살려주세요. 석치는 배에 올랐지요. 배가 흔들렸습니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때렸지요. 석치는 노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석치는 노를 저었습니다. 힘껏 저었지요. 배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갔지요. 뒤에서 해동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더 힘껏 노를 저었지요. 바다는 이미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치의 배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쳤지요. 차가운 바닷물이 석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지요. 석치는 한 손으로 노를 잡고 다른 손으로 물을 닦아냈습니다. 배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렸지요. 하늘로 치솟았다가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석치의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요.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석치는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습니다. 팔에 힘을 주었지요.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천둥이 머리 위에서 터졌지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번개가 바다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순간 석치는 배 한 척을 보았지요. 뒤집히기 직전이었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어져 있었고 사람 하나가 배 끝에 매달려 있었지요. 석치는 그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파도가 막아섰지요. 석치는 파도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박영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영감은 배에 매달려 있었지요. 손은 밧줄을 붙잡고 있었고 몸은 물속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박영감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떠올랐지요. 박영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했지요. 석치가 소리쳤습니다. 영감님, 손 놓지 마십시오.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박영감이 고개를 들었지요. 석치를 보는 순간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석치. 박영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석치는 배를 박영감 옆에 붙였습니다. 파도가 두 배를 밀어냈지요. 석치는 다시 노를 저어 가까이 갔습니다. 손을 뻗었지요. 영감님, 제 손 잡으십시오. 박영감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밀려왔지요. 두 사람의 손끝이 스치기만 했습니다. 석치는 다시 시도했지요. 배를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박영감의 손을 꽉 잡았지요. 석치는 있는 힘을 다해 박영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박영감의 몸이 물 밖으로 나왔지요. 석치는 박영감을 배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박영감이 배 바닥에 쓰러졌지요. 기침을 하며 물을 토했습니다. 석치, 고맙네. 박영감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석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다른 배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반쯤 가라앉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치는 다시 노를 저었지요. 가장 가까운 배로 향했습니다. 뒤집힌 배였지요. 배 밑바닥이 위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었지요. 최서방과 젊은 어부였습니다. 둘 다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었지요. 파도가 칠 때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석치가 다가가며 소리쳤지요. 버티십시오. 금방 갑니다. 석치는 배를 뒤집힌 배 옆에 붙였습니다. 먼저 젊은 어부를 끌어올렸지요. 젊은 어부는 힘이 남아 있어서 스스로 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달랐지요. 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지고 있었지요. 석치가 손을 뻗었습니다. 최서방님, 제 손 잡으십시오. 하지만 최서방은 손을 놓쳐버렸지요.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석치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요. 석치는 물속에서 최서방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휘저었지요. 최서방의 옷자락이 손에 잡혔습니다. 석치는 최서방을 끌어안고 물 위로 떠올랐지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자 파도가 덮쳤습니다. 석치는 물을 삼켰지요.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을 놓지 않았지요. 젊은 어부가 배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석치 이쪽입니다. 석치는 최서방을 밀어 올렸지요. 젊은 어부가 최서방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석치의 손을 잡았지요. 석치도 배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무거웠지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최서방도 살았지요. 석치는 하늘을 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파도였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하늘을 가렸지요. 석치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파도를 맞으면 배가 뒤집힌다. 우리 모두 죽는다. 박영감이 비명을 질렀지요. 저게 뭐야? 젊은 어부도 공포에 질린 얼굴로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서방은 의식이 없었지요. 석치는 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저 파도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육지에서 해동이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아니, 들렸다기보다는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아저씨, 왼쪽으로 가세요. 파도가 오른쪽으로 부서질 거예요. 왼쪽으로. 석치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해동이를 믿었습니다. 왼쪽으로 노를 저었지요. 있는 힘을 다해 저었습니다. 배가 왼쪽으로 움직였지요. 파도가 다가왔습니다. 석치는 계속 노를 저었지요. 박영감도 노를 잡았습니다. 함께 저었지요. 파도가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무너져 내렸지요. 하지만 배를 비껴갔습니다. 석치의 배는 무사했지요. 석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동이가 구해줬구나. 저 아이가 나를 살렸어. 박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방금 뭐였지? 어떻게 파도를 피한 거지? 석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육지를 바라보았지요. 멀리 해동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몸이 빗속에서 떨고 있었지요. 하지만 두 팔을 들어 석치를 향해 흔들고 있었습니다. 석치는 눈물이 났지요. 고맙다 해동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어. 석치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바다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3명이 더 보였습니다. 석치는 노를 잡았지요. 가야 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석치, 그만하게. 자네도 지쳤잖아. 하지만 석치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 사람들이 바다에 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젊은 어부가 노를 잡았지요. 제가 돕겠습니다. 둘이서 저으면 빠를 겁니다. 석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둘은 함께 노를 저었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석치는 바다에 남은 어부들을 구했습니다. 배는 점점 무거워졌지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지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석치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바다에 남은 사람이 없었지요. 모두 구했습니다. 석치는 육지를 향해 배를 돌렸지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여전히 거셌고 바람은 여전히 강했지요. 돌아가는 길도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해동이는 포구에서 석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계속 속 서 있었지요. 월심이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해동이는 거절했습니다. 아저씨가 보여야 해요. 아저씨를 도와야 해요. 해동이는 눈을 감고 바다를 느꼈지요. 석치의 배가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보였습니다. 해동이는 마음속으로 석치에게 말했지요. 아저씨,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세요. 암초가 있어요. 석치는 해동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배를 틀었지요. 정말로 암초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지요. 해동이가 또 구해준 것입니다. 한 시즌이 더 지났습니다. 석치의 배가 포구에 도착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돌아왔다! 살았다! 아낙네들이 달려왔지요. 남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모두 울었지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영감의 아내가 박영감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영감, 살아있구려. 정말 살아있구려. 최서방의 아내도 최서방을 붙잡고 울었지요. 여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석치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해동이가 달려와 석치를 붙잡았지요. 아저씨, 해동이는 석치를 꼭 안았습니다. 석치도 해동이를 안았지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살아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석치와 해동이 주위로 모여들었지요. 김씨 안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치,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최서방도 고개를 숙였지요. 석치,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어. 박영감이 해동이 앞에 섰습니다. 아가, 네가 우리를 구했구나. 네가 석치한테 말해줬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이야. 해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영감은 해동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너를 귀신이라고 했지. 너를 괴롭혔어. 용서해다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해동이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네가 신령님이 보낸 아이구나. 네가 우리를 살렸어. 해동이는 울먹이며 말했지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아저씨를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폭풍우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두 무사히 돌아왔으니까요. 석치가 구해준 어부들은 집에서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뜨거운 차를 마셨지요. 가족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밤새 창밖에 폭풍우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석치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야. 그리고 해동이가 없었다면 석치도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개었지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지요.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어제보다는 잔잔했습니다. 포구에는 부서진 배들이 떠 있었지요. 석치의 배를 제외하고는 모두 크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떤 배는 반쯤 가라앉아 있었고 어떤 배는 산산조각 나 있었지요. 그물들도 모두 찢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지요. 배를 고치려면 큰 돈이 들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말했지요. 배는 다시 만들 수 있어. 그물도 다시 짤 수 있고. 하지만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우리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 박 영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석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그리고 저 아이 해동이 덕분에 말이야.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동이를 보는 눈에 두려움 대신 감사가 담겨 있었지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석치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손에 음식을 들고 왔지요. 김씨 안악은 떡을 가져왔습니다. 최서방의 아내는 생선을 가져왔지요. 박영감의 아내는 정성껏 지은 밥을 가져왔습니다. 젊은 어부의 아내는 나무를 가져왔지요. 석치와 해동이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석치가 문을 열자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치? 우리가 가져온 거야. 많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이라네. 석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김씨 안악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석치. 우리가 자네를 괴롭혔잖아. 자네 말을 안 믿었고 자네를 비웃었어. 김진사 나리 말만 듣고 자네한테 등을 돌렸지. 그런데도 자네는 우리를 구하러 갔어. 목숨을 걸고 말이야. 최서방도 목이 메어 말했지요. 석치,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자네한테 욕을 했어. 그런데도 자네는 나를 구해줬어. 고맙네, 정말 고맙네. 최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영감도 석치의 손을 잡았지요. 석치, 자네는 이 마을의 은인일세. 우리 모두가 자네한테 빚을 졌어. 사람들은 해동이 앞으로도 다가왔습니다. 해동이는 석치 뒤에 숨어 있었지요. 아직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김씨 안악이 무릎을 꿇고 해동이와 눈높이를 맞췄지요. 해동아, 아주머니가 미안해. 너를 귀신이라고 했어. 너를 괴롭혔지. 용서해 주겠니? 해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박영감도 해동이 앞에 섰지요. 아가, 네가 없었으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야. 네가 석치한테 길을 알려줬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파도를 피해야 하는지 말이야. 넌 정말 하늘이 보낸 아이구나. 젊은 어부가 말했습니다. 해동이는 귀신이 아니에요. 신령님이 보낸 아이예요.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지요. 그래, 맞아. 저 아이는 복을 가져다주는 아이야. 우리가 어리석어서 몰라봤던 거지. 해동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았지요.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동이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보였지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김진사였지요. 김진사는 저택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인에게서 보고를 들었지요. 석치가 사람들을 다 구했다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석치를 영웅처럼 떠받든다고? 김진사는 분노했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지요. 저 천한 놈이 감히 저놈 때문에 내 계획이 다 틀어졌어. 이제 저 아이를 빼앗을 수도 없게 됐잖아.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리,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석치 편입니다. 함부로 건드리시면 오히려 나리께서 욕을 드실 것입니다. 김진사는 이를 갈았지요. 하지만 하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석치를 건드릴 수 없었지요. 마을 전체가 석치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술을 마셨습니다.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찬 채 말이지요. 하지만 김진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과 재물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석치의 집 앞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지요. 김진사는 쓸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사람들은 석치를 마을의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했고 장터에서 만나면 자리를 내주었지요. 주막 주인은 석치에게 공짜로 술을 주었습니다. 장터 아전도 석치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었지요. 이제 석치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는 변하지 않았지요.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매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고 해동이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지요. 해동이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해동이와 놀고 싶어 했지요. 처음에 해동이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진심으로 다가오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해동이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지요. 술래잡기도 하고 연날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해동이를 좋아했지요. 해동이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지요. 저녁이면 석치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석치는 해동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치와 해동이가 움막 밖에 앉아 있었지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지요. 해동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 능력은 뭐예요? 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석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해동아, 그건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란다. 하지만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그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지. 해동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석치는 계속 말했지요. 너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했어. 아저씨를 도왔고 마을 사람들을 살렸지. 그게 바로 네 능력을 올바르게 쓴 거란다. 김진사는 네 능력으로 돈을 벌려고 했어.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지. 그건 잘못된 거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란다. 해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저는 앞으로도 제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석치는 해동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그게 바로 하늘이 네게 바라는 일이란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지요. 달빛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반짝이는 바다가 아름다웠지요. 석치와 해동이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치가 말했지요. 해동아, 아저씨는 네가 바다에서 떠내려온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네가 없었으면 아저씨는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을 거야. 네가 있어서 아저씨는 웃을 수 있어. 해동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저씨.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입니다. 석치는 해동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해동이만은 지키겠다고 했지요. 그런 석치를 하늘이 도왔습니다. 해동이라는 복을 주었고 위기의 순간에 해동이가 석치를 구했지요. 해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 데 썼지요. 그래서 하늘이 해동이를 지켜주었습니다. 석치를 보내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했지요. 착한 마음으로 살면 복이 온다는 것을 석치와 해동이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누십시오. 능력이든 재물이든 마음이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조선의 이야기꾼이 들려드린 이야기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